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학 잘 보내셨나요? 2학기 들어서 전면 등교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개학함과 동시에 교실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4차 대유행은 코로나가 이렇게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잠잠해지지를 않았네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개학을 했을 때 2학년 학생들 여러분들은 일단은 온라인 수업으로 첫 주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개학하면은 교실에서 바로 수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급하게 이렇게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의 첫 2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네요. 자, 지난 선생님이 1학기 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2학기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진도도 조금 천천히 빼면서 여러분들의 학습을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일단은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올리긴 해야 되니까 이 영상을 찍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온라인으로 진도 나갔던 부분들 개학하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먼저 수업을 들어두시고 교실에서 다시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임진왜란과 정류재란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16세기 말에 벌어진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대규모의 국제전쟁은요, 이후에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을 크게 바꾸어 놓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동아시아 역사가 크게 바뀌게 되는 일종의 변곡전과도 같은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짧게 복습 좀 하고 계속해서 마저 이어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자, 우선 첫 번째 명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요, 영락제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영락제가 진행을 했던 대규모의 국제 원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명의 국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특히 명나라의 국력이 약화되는 데에는 북쪽에서 다시 중국을 침략해왔던 몽골, 북로아, 그리고 남쪽에서 활동을 했었던 외구, 일본의 해적이죠. 남외의 침략으로 인해서 명나라의 국력이 크게 약화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환관들이 정치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정치의 부패 문제도 상당히 심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부국 강병의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나름 일조 편법과 같이 명나라의 국력을 되살리는 데 유용했던 개혁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장거정이 죽고 난 이후에 장거정의 개혁의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서 명나라의 국력은 계속해서 약화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학 동안 쉬고 오랜만에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네요. 이해해주세요. 자, 그러면 조선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16세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림이라고 불리는 정치 세력들이 조선의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후에 이 사림들은 동인, 서인, 남인, 북인으로 나뉘게 되면서 각각의 붕당들이 서로 대립을 하는 이른바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붕당 간의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조선의 정치 역시 이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의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특히 16세기 중반 이후로 가게 되면서 농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잃고 몰락을 하는 농민들의 몰락 현상이 심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와 더불어서 조선의 경우에는 1392년에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1592년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전까지 약 200년 동안 조선에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이 겹치게 되면서 반군 수포제의 시행 등으로 인해서 조선에서는 군인의 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었을 때 이러한 전쟁의 상황에 조선은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한편 일본에서는 100년 가까이 이른바 센고쿠 시대라고 하는 전국 시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에서 독자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방 무사 세력인 다이묘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막부와 쇼군을 무시하고 자신들끼리 일본 내에서 정치적인 패권 다툼을 벌이던 시대가 바로 이 센고쿠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임진왜란 터지기 직전에 한 100년 정도까지는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 내전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센고쿠 시대라고 하는 내전을 끝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전국에 통일하게 되면서 이후에 사회를 안정시키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는 중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 어땠느냐라고 이야기를 본다면은 명나라나 조선 둘 다 국력이 약화되고 정치가 혼란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오랜 혼란을 끝내고 다시 일본 내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던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터지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은 알다시피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일본은 조선을 왜 침략했는지 그 배경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자, 첫 번째, 일단 요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무역을 확대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15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서양 세력에 의한 신항로 개척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세계에도 서양 상인들이 직접 왕래하는 등 동아시아의 무역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 이 시기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조선을 점령을 해서 중국과 직접 무역할 수 있는 그런 무역에 유리한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 그것이 전쟁을 벌였던 목적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본격적이면서도 본질적이면서도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을 감행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영토 확장과 과도한 군사력의 배출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요, 임진왜란 터지기 직전에 일본은 센고쿠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기들끼리 일본 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당연히 이 센고쿠 시대에는 많은 숫자의 무사와 군인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야 다이노들끼리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일본의 센고쿠 시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 내에서의 전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센고쿠 시대 때 필요했었던 그 많은 숫자의 무사와 군인들,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은 이 많은 숫자의 무사와 군인들을 그대로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돈과 비용 그리고 또 땅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나치게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일본 내의 과도한 군사력을 조선에다가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일본 내에 지나치게 많은 무사와 군인들을 수고했다. 조선에 가서 니네 그 땅 차지한 땅에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조선 땅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조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일본 내에 남아돌았던 많은 숫자의 무사와 병사들이 다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일본 내에 과도했던 군사력을 조선과의 전쟁에서 소모해버림으로써 더 이상 일본 내에서 먹여 살려야 될 무사와 병사들의 군인들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이 임진왜란은 이겨도 좋은 전쟁, 져도 좋은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전국적으로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땅을 자신이 직접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스리고 있는 각각의 다이묘들을 굴복시키는 데 성공했다라는 의미라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전국의 다이묘들이 자신에게 굴복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다이묘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다이묘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조선과의 전쟁에서 소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소리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일본 내의 질서를 확립하고 자신의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선과의 전쟁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길이니 향도 길을 비켜달라 또는 가도 길을 빌려달라라는 이런 요구를 조선에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군대를 일으킨 이유는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조선 너네는 길을 좀 비켜달라, 빌려달라라는 이런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조선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일본 역시 조선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예상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는 일본의 그러한 요구를 거부했고요. 그러자 일본군 16만여 명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시작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임진왜란 어떻게 전개가 되었나요?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200년 가까이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군대가 50년 이상 실전 경험이 없으면 군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까지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이제 전쟁을 벌이는 실전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어떤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전투 경험적인 면에서 조선 군대는 일본군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센고쿠 시대 과정에서 일본은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조총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를 받아들였어요. 그죠? 총!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그죠? 손가락 하나 당길 힘만 있어도 사람 하나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총이란 말이에요. 그죠? 당시 조선이나 명나라 군대에서 아직까지 가지지 못했던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군은 조선과의 군대에서 싸울 때마다 연승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산으로 침략을 시작했던 일본군은요, 순식간에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을 함락시키고 평양 지역까지 진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부산에 침략했던 일본군이 서울까지 오는데 약 15일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15일 정도면은요,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순조롭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냥 걸어 올라온 정도의 속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본군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리고 조선군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의 경우에는 수도인 서울 한성을 버리고 평양으로 도망갔다가 평양마저도 일본군의 손에 넘어가게 되자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의주로 피난을 갔을까요? 그렇죠. 여차하면은 명나라로 도망가겠다라는 의도였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일본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었던 조선은요, 그들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었던 명나라에 도와줄 것을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나마 이 조선이 일본군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순신을 비롯한 조선 수군의 활약이라든지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처 이런 거 들어봤으려나요? 의병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일본군의 침략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고 명나라가 참전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일본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쌀이 많이 나는 지역인 전라도,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라도를 차지해서 전쟁에 필요한 식량은 직접 이 조선 땅에서 확보를 하고 나아가서 총알과 같이 일본에서 만들어서 실어 날라야 되는 전쟁 물자 같은 것들은 배를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북쪽으로 진출해 나가는 일본군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라도를 차지하려 하였었던 일본의 이러한 어떤 의도가 의병의 활약이라든지 또 이 이순신의 수군의 활약으로 인해서 좌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식량을 일본 본토에서 직접 실어 날라야 됐을 뿐만 아니라 배로 계속해서 전달한다라는 이런 어떤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군의 진격 속도가 느려지게 됨에 따라 조선의 경우에는 명나라가 참전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라도에서 계속해서 식량을
식량을 확보하면서 조선 역시 전쟁에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성과도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이 당시 조선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여담입니다만은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당황했던 것은 물론 조선 수군의 활약도 당황스러웠습니다만은 이 의병의 활약으로 인해서 상당히 당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일본에서 센고쿠 시대에서의 전투는 물론 농민들도 전쟁에 동원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적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그 나라, 그 땅을 다스리는 다이묘가 땅을 버리고 도망가면은 그걸로 전쟁은 끝이 났던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일본의 농민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다이묘가 우리를 다스리건 크게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이묘들끼리 싸워서 한쪽 다이묘가 져서 도망가면은 그걸로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성을 침략을 하고 선조가 한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순간 전쟁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웬걸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난 이 의병의 존재는 상당히 일본 분들에게 당황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나름 우리 역사에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국심의 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주까지 도망간 선조는 명나라에게 원군을 보내줄 것을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살펴봤다시피 사실 임진왜란 직전에 명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명나라가 지금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일본군에게 계속해서 패배할 때부터 아이고 이거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명나라에게 진작부터 원군을 보내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선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군을 보내지 않고 있었어요. 화이팅! 너네는 막아낼 수 있어. 너네 힘으로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잘 버텨봐. 라는 식으로 조선의 원군 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참전하게 된 까닭은 무엇이냐면은요. 자, 당시 이 베이징은 명나라의 수도였고요. 이 명나라 사람들이 베이징의 울타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어도 이 지역에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 만약에 이 지역이 적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면 수도인 베이징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요, 바로 여기 요동 지역이에요. 우리 랴오뚱 반도 배웠죠, 그죠? 요동 반도, 랴오뚱 반도를 당시 중국 사람들은, 명나라 사람들은 베이징의 울타리라고 부르고 있었다고, 적들이 여기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본 군대가 한성을 넘어서 평양을 넘어가는 순간 이 랴오뚱과의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진 겁니다. 이제는 명나라가 개입하지 않으면 전쟁을 조선 땅 안에서 끝낼 수 없고 이후에 전쟁이 명나라 본토에서도, 중국 본토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명나라는 겉으로는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선을 보호하고 그리고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벌하겠다라고 하는 저 괘씸한 일본을 혼내서 명나라가 주도하는 중화 중심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멋있는 명분을 내세워서 조선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명나라가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 명나라가 실제로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다? 그렇죠. 일본군이 요동반도 랴오뚱에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참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결성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일본군에게서 평양성을 탈환하면서부터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었던 전세가 비로소 처음으로 역전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평양성 전투 이후에 자신만만했던 명나라는 계속해서 일본군을 몰아세웁니다만은 그래서 일본군을 계속 공격해서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까지 탈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벽제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어디냐? 한 여기쯤에 될까요? 일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경기도 고양시 그쪽에 있는 게 바로 이 벽제관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자신
자신만만했던 명나라의 군대가 이 일본군의 반격을 받아서 크게 패했던 것이 바로 이 벽제관 전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명나라는 이 일본이라고 하는 군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이 전쟁을 끝낼 수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벽제관 전투 이후에 명나라의 군대는 크게 주춤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본이나 조선이나 명나라나 어느 쪽도 전쟁을 확실하게 주도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서 전쟁이 지지부진해지는 전선 교착의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요,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다시 자신감을 회복을 해서 북쪽으로 진출하려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여기에서 큰 승리를 조선이 거두게 되면서 일본군은 다시 한번 타격을 받고 물러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조명 연합군은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을 회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군이 임진왜란 초기에는 조선 전체를 빠르게 장악하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명나라의 군대가 참전하게 되면서 일본군은 한 발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양쪽의 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전쟁은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게 되는 전선 교착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전쟁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2학기에도 우리가 1학기랑 마찬가지로 교재검사, 그 다음에 수행평가, 지필평가 똑같은 비율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미리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두시고 교재의 필기를 꼬박꼬박 해두셔야 수행평가에서 점수 깎이는 일이 없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부디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로 방학 끝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